네, 윤석열 대통령 대회 이제 설 당일인 20일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떡국을 나누는 등 이 조용한 명절을 보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설날 풍경을 비롯해서 정치권 이슈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장유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설 당일인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가족들과 조용한 명절을 보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설 떡국과 어묵탕 이런 걸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24일이니까 내일에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그 설 연휴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이제 UAE 또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 방문에 돌아오자마자 당하는 이제 휴일이었고, 예. 아마 관저에 입주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제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친지와 어떤 지인들을 불러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떡국으로 일단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마 이제 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그 예전에 검찰총장 할 때도 본인이 집에서는 직접 이제 음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본인이 직접 이제 떡국과 음식들을 마련해서 이제 친지를 대접했다고 하는데 이제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UAE 방문 성과가 이번에 꽤 컸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제 현실화시키느냐. 예. 또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라든지 또 CNN 같은 경우에 이번 그 글로벌 비즈니스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걸맞는 국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예. 즉 국내 어떤 기업 환경을 어떤 개선하고 네. 노동개혁을 박차를 가했던 그런 과제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휴가가 끝나기 전에 내일 예. 일단 이 업무에 들어가서 이런 후속 조치들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 성과가 좀 컸다는 평이 많은데요. 윤 대통령은 6박 8일 동안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그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순방 당시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그동안 양국이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이 든든한 형제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슈크란 자질란 감사합니다. 300억 불 투자 유치, 48건의 MOU 등 규모와 성과 면에서 역대 UAE 순방에서 최대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자, 지금 이현정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치학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가장 큰 성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시죠. 그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네네. 사실 과거에 이제 MB 정부 때 그 정책 수석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MB 때 다 아시겠지만 전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 원전 유치에 프랑스로 넘어갔다. 그때 그래서 프랑스하고의 싸움이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져오게 됐는데 예.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그 MB 정부 때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 지금의 비서실장인 거예요. 그리고 특사로도 미리 대통령 가시기 전에 나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쌓이고 쌓여서 결실을 맺었던 것이 아닌지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실은 그 경기가 침체되고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시기에 예. 그 37조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건 정말 우리로서는 갑자기 이게 탁 트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 정말 감사한 마음을 국민들께서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인상적인 거는 그 사실은 그 외교적으로 대통령 부부께서 이제 나가시면 그 퍼스트레이디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다 아시겠지만 뭐 옛날에 그 제클린에게도 네. 그랬듯이.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일단은 그 딱 봤을 때 너무나 예쁘고 멋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만 그러시겠습니까? 또 외국에 나갔을 때 예. 그 외교 그 인사들이나 예. 또 상대국의 대통령 부부도 마찬가지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예. 예, 그런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압둘라 외교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하면서 행운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뭐 깜짝 선물을 암시하는 거였다고 해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공항 영접에 그 나왔던 그 이 장관보다 좀 높은 급의 장관이 나왔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UAE 같은 경우는 다들 그 집안입니다. 형제들이라든지 그렇죠. 집안인데 예. 그만큼 격이 높은 외무장관이 직접 나왔다는 것은 이번 회담이 일정 성과가 있겠구나. 네. 그리고 이번에 국빈 방문이었거든요. 예.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빈 방문을 한 겁니다. 국빈 방문은 아시겠지만 모든 비용 상당 부분의 비용을
이쪽 UAE 쪽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모든 행사가 준비가 돼 있었고 이번에 정상회담만 5번이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듣기로 아마 이번에 그 UAE가 윤 대통령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현대 제네시스 G19 그거를 뭐 10대나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번 준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김대기 실장이 미리 가서 협상도 했었는데 아마 이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이제 예견한 듯한 그런 였고 사실은 이 UAE 같은 경우는 영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영국하고도 한번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영국보다는 훨씬 많은 투자 금액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대기 비서실장 이야기도 해주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뭐 활동폭이 넓어진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고 또 그렇지만 뭐 지적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좀 한번 해주시죠. 우선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를 그 대통령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동안에 우리나라 산업이 정치됐던 원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의료 이분들이 주로 왕족들이 몸이 아프면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서울에서 열렸던 무기 박람회에 직접 그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 사람들이 왔을 정도로 우리나라 안티드론 시스템이라든지 무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그들이 원하는 말하자면 투자 조건에 응했다는 건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세 가지 오게티가 있죠. 당연히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아크 부대에 가서 실제적으로 뭐 장병들을 격려하지만 어쨌든 바로 옆에 있는 이란을 좀 자극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험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테헤란에도 우리 대사가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 국민들이 나가 계시단 말이에요. 강남에서 가장 큰 거리 중에 하나가 사실은 테헤란로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수교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또 그전에 바로 호르무즈 해협 어선 납포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준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아부다비 두바이 거리가 차로 제가 가봐서 알지만 1시간 반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3박 4일 갈 일정으로는 너무 오래 있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어쨌든 새로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과의 최초의 국빈 방문으로서의 성과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만하다. 다만 MOU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화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끝까지 가는 대통령의 규제 개혁이라든지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도 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인상적인 거였던 어떤 거였는지 또 뭐 지적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저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대단히 좀 두드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환대를 굉장히 받기도 했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대통령의 어머니가 미모와 인문학적 소양, 그 김건희 여사의 소양에 뭐 반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뭐 후보 시절에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최선의 내조만 하겠다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광폭 행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줄줄이 뭐 도이치모터스 재론하기도 뭐 좀 불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일단락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광폭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공급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소환한다라는 지적이 이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 428억 나눠 갖기로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다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비열하게 또 언론 뒤에 숨어 조작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야당 대표를 모략하고 있으니 야비합니다. 자, 앞서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제 검찰이 김만배, 유동규 씨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공소장 시기에 대해 왜 이 시기에 공개됐냐 이 부분은 저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공소장 내용에서 대장동 민감 사업자 일당이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 자금과 댓글 작업을 해줬고 이에 김용 씨가 개편 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담겨 있다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쉽게 말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이제 부패 방지법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공무원들의 인허가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대장동 수익인 계속 지금까지 연결돼서 수익이 지금 창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그 후에 이 대장동 사건이 벌어진 시점 이후에 그 신법으로 만들어졌지만 계속 결과물이 지금 형성되니까 지금도 적용된다고 보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아마 위반을 추가로 기소한 것 같아요, 검찰이. 예.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왔는데 쉽게 예.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선거에서도 그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이 아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 욕설에 대해서 누군가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로 계속 방어를 해준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욕설한 거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라든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누가 사실은 댓글 부대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아마 이 대장동 일당인 남욱 씨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확보하고 예. 그걸 그러니까 추가 그 기소장 안에 넣은 겁니다. 공소장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김용이 감사하다 뭐 이런 그걸 것까지 했다. 했다라는 게 내용이 아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개발 이득의 일부를 보장받았냐 아니냐 이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만배 씨 지분의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 내용이 적시가 돼서 사실 좀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 추가 공소장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어떤 겨냥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정진상 씨의 역할이라는 게 특히 김만배와 이제 이 대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예. 이걸 했었고 당시에 이 김만배로부터 정진상이 이 천화동의 1호에 대한 이제 지분권 이걸 이제 서로 간에 논의를 했고 예. 그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보고를 해서 오케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번에 이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공소장은 단순히 검찰의 주장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어떤 증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쓰는 것이고 이 공소장을 가지고 이제 재판에 임하면서 예. 나머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여기에 필요한 증거들이 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를 판사가 보고서 아니 이거에 대한 무슨 증거가 있냐 그러면 검찰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만큼 검찰이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실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의 지분이 있다는 걸 인지했다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직접적인 뇌물 네. 이것도 충분히 저는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소장에 나온 것 중에서 지금 두 개를 얘기가 된 거예요. 첫 번째 게 지금 선거 때 얘기했던 댓글 얘기. 그거부터 먼저 답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취지인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공소장에 들어갔는지가 좀 중요할 겁니다. 예.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장동 일당이 이해충돌 방지법 구체적으로 혐의는요. 이 미리 정보를 빼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자에 선정되도록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에 선정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물론 그 전사 후사를 검찰로서는 쓸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 도움을 주고 댓글 움직임을 해서 실제로 인사까지 나눴다?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줄기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은 물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그 수순으로 가는 건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공소장은 최소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관계를 드러내면 됩니다. 검찰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특히 공소장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보인다? 왜냐하면 이 공소 사실과 크게 거리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김용 씨 같은 경우에도 네네. 재판부가 이 김용 씨 변호인이 공소장 1번주에 이게 좀 법률적인 용어긴 한데 이 부분을 심의해서 문제 삼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그렇습니까? 공소장에선 그렇게 적시하지 않거든요. 예. 너무 좀 사건과 무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정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이 공소장,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공소장도 이재명 대표 댓글 부대 이런 이야기가 실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검찰이 정치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잠깐만요. 받는 것 같습니다. 이해 충돌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너무 사건성 너무 나열해서 써놨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검찰이 공소장에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 대장동 사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얼마만큼 끈끈하게 엮여서 이거를 했는지를 보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 대장동 안에는 그 행위 안에 이해충돌 방지법도 있고요.
배임도 있고요. 뇌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합범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사건만 이게 배임이다. 뭐 뇌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짬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줄기로 다 이렇게 경합범으로 우리는 범죄 사실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 공동체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뇌물도 받고 그다음에 이해 충돌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공소장을 예. 두고 저희 패널 분들도 굉장히 의견이 팽팽한데 예. 이 공소장이 공개되자 여야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일개 토착비리 범죄 혐의자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설날 밥상에 올라갈 자신에 대한 비난을 걱정하지 말고 국민의 설날 밥상을 걱정해야 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습니다.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으로 불려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검찰에 좀 전략적 의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일단 아까 공소장에 김만배 씨의 지분 절반을 이 대표가 뭐 제공하겠다는 이 계획을 받고 이 대표가 이걸 받고 승인을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반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반론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 얼마나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 능력을 확보하고 했느냐 뭐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이제 방금 장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아예 그러한 얘기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변적인 것들 사변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모아서 말하자면 야당 대표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뭐 댓글만 놓고 보면 정치적 정당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지난번 선거 부정선거를 한 거고 뭐 도지사나 시장 되는 것 자체의 정당성 자체도 없어지는 것이고 공수 사실을 떠나서 그렇게 실제로 이해 충돌의 방지라고 하는 본인의 취지를 벗어난 여러 가지 사변적인 것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토끼몰이 하듯이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그런 그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검찰이 정치적이다.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소장 하나를 쓰더라도 그와 같은 비판이 안 나오도록 보다 엄밀하고 드라이하고 중립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이 내용을 적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확인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썼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치적 공동체와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얼마만큼 끈끈하게 이익으로 공유돼 있을까?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게 검찰의 핵심적인 사안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알만한 상황들에 대한 주변적인 설명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한 것이고 좀 전에 이제 박성준 대변인이 이게 무슨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언론에 흘린 게 아니라 지금 이 공소장은요. 예전에는 공소장이 바로 나오자마자 기자들한테 이제 이게 브리핑이 됐었습니다. 근데 조국 그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걸 바꿔서 공소장을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일주일 뒤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요청을 했고 그 요청된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허위 사실을 뭐 괴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이 자신의 조직의 어떤 명예를 걸고 법원에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수치겠죠.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수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자 이런 혐의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단지 괴소문이다. 괴소문이라는 거는 근거가 없다는 것일 텐데 과연 그럼 검찰에서 어떤 부분이 근거가 없는 것인지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들어가서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여쭤봐야 될 건데 첫 번째 공소장을 갖다가 글쎄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뭐 해석은 하셨습니다만 내용이 전혀 없이 공소장 쓸 수는 없잖아요. 그 검찰의 입장에서 이렇게 공소장에 적혀져 있는 내용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네네. 통상적으로 검찰은 기소를 본인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여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일반 사건은 무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기소까지 갈 정도면 네네. 검찰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혐의 처분하면 되거든요. 예. 본인들 심증이 없다라면. 그런데 특수부나 이런 공안 사건은 좀 다릅니다. 왜? 예.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추가로 기소됐다는 공소장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이나 정진상 이런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공소장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장은 대장동 일당들이 추가로 기소된 4명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거기에 댓글 조작을 했다, 무슨 대대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왔다가 들어갈 동인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수사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온 게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냐,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개 시점과 관련해서도 저는 법무부의 해명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회를 통해서 가죠. 그렇다면 이게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하지는 않았을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에게 내용을 알려줄 수 있고 그게 검찰이다, 법무부다 이렇게 단정한 부분은 팩트가 틀릴 수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선택적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합니까? 이재명 대표 최근에 조사받았을 때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 거의 공유됐습니다. 언론에.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기소했을 때 공소장을 보시면 저 말씀은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하고 경제적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썼어요.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로서는 그 모든 내용을 증거로는 다 갖고 있는데 그 끈끈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넣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폐청산하라고 그러고 그거 너무 당연하다 그러고 당연히 처벌하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검사와 판사는 입장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했던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됐던 그 기준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그대로 해라. 이게 지금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이 좀 한동훈 장관 얘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법무부 수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입씨름이 치열합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멋있는 발언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 장관의 반응과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표현이 이렇게 좀 화려해지잖아요. 이게 정치거든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그 멋있는 발언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다 후폭풍이 생기게 되고 후회할 날이 와요. 멋있는 말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있는 말, 김종민 의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공익에 관한 공론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멋있는 말인지 따질 게 아니라 맞는 말인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맞는 말인지를 따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네, 멋있는 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에선 한 장관이 사건 관련 언급을 너무 자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꼭 검찰을 대변한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재판부도 있고 다양한 검찰 업무가 다양한데 법무 행정이라고는 다양한데 지금 그 검찰총장이 어느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법무부 장관 일일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또 이것이 정의다라고 하고 말씀을 시원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게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은 검찰총장한테 좀 맡겨주시고 약간 뒤로 빠지는 것도 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민주당도 멋있는 발언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이게 중량감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발언이거든요. 왜 장관은 멋있는 발언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지나치게 잦은 언사나 구체적인 언사 자체가
사실은 보다 더 권위적이고 보다 좋은 의미에서요. 예. 보다 중립적인 법무부 장관의 위치를 오히려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이 한동훈 장관이요. 사건 관련 발언을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서 얘기하는 아니 예를 들면 그겁니다. 성남 FC 사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거 다 무혐의 다 처분 났는데 왜 자꾸 하냐 이러면 국민들이 그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냈을 뿐이지 처분받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렇지만 조금 얄미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은요, 막 짚어주신 대로 검찰총장이 아니고 또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이 확정적으로 범죄자다, 뭐 깡패다 이런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을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오늘 28일 토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쪼개기 소환이라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이제 반발하면서 여전히 이제 소환 횟수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현정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아직 검찰 쪽에서는 일정 자체가 지금 2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제시한 일정은 평일날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토요일날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요일날은 공적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죠. 그런데 굳이 그 쉬는 날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평일에는 당신들 쉬는 날 내가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이 상당 부분 나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번은 성남FC 사건과는 달리 조사할 내용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자들도 많고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를 둔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돼서 한 번도 수사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꽤 수사의 어떤 조사의 분량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김만배 그다음에 정긴상 등등 관련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밤샘 조사를 본인 허락 없이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난번 FC 사건도 보면 본인이 6시까지 조사하고 난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3시간 반 동안 또 조서 확인 작업을 거쳐요. 그러면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중대한 대장동 사건을 단지 하루 만에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 들어와서 대충 11시 시작하면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잠깐 하고 뭐 6시에 나가겠다고 그러시면 이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차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본인은 한 번밖에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검찰이 이제 기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 사건이 잘못됐고 본인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이해하지 않겠어요. 왜 정치 보복인지, 왜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나온 사실들에 또 많은 사람이 구속됐고 2명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대한 사건인데 본인이 그냥 잠시 나가 조사를 받는다? 그것도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또 이 대표의 출석을 앞둔 서울중앙지검에선 이 설날 연휴에도 비상근무를 이어가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단 검찰은 이 대표 조사가 끝나면 앞서 조사한 이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사건을 좀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법조인으로서 좀 어떻게 전망되는 게 있으실까요? 아니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거를 성남FC 따로 하고 또 대장동 따로 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성남FC와 대장동을 다 조사해서 이거를 갖다 영장 청구를 같이 할 것인지 이 판단이 남았는데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성남FC하고 합쳐서 할 것 같아요, 대장동을. 그러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영장 청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장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체포동의서. 근데 지금 방탄 국회잖아요. 다 열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국회가. 근데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저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검찰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 체포동의서를 그쪽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예. 방탄국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기류가 이재명 대표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대장동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아예 응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많기도 했었습니다. 네. 검찰에 해명해도 기소 수순으로 가는 건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격적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날 나가겠다고 했고 저는 아마 이틀 검찰이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쟁점이 많으니까. 네. 그럼 그 부분에도 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인신 확보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성남 FC 같은 경우에도 그 금액에 따라서 보면은 예. 당연히 영장 청구를 했을 사안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례로 이 두산건설 예. 그 부분에 이제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요. 네네. 대표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기소할 때 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액수가 그렇게 많았으면 예. 구속 기소했어야 됐겠죠. 국민의힘이 말하는 게 맞다라면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았고 본인이 또 응하기도 있고 하고 있다면 이 두 건을 합치더라도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만에 하나 이 부분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그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 영장 청구 가능성 낮다라고 봅니다. 청구 가능성이 낮다. 예. 아니,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건데요. 지금 장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 출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체포영장이에요, 이번엔. 구속영장이 아니에요. 체포영장에 의한 동의서가 국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민주당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구속영장인데요. 그러니까 두 번을 연달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하나씩 따로 그렇죠. 따로따로 가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는 의논했을 겁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동의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 예. 나가서 조사 받으시고 구속영장이 올 때는 우리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요.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만약에 그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그 다음에 법원의 심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법원에 맡기는 거지. 그것까지 지금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제 정미경 최고의 이제 생각인 거고 네.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보고 예. 이런 상황에 이제 한편 이재명 대표 수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KBS에서 정당한 범죄 수사가 47.7, 정치 보복이다 44.1. 뭐 좀 보여주시죠 화면을. 그다음에 MBC 조사에서는 적법한 검찰권 행사 문제가 없다 48.6, 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다 39.9. 자, 이 내용에서 KBS 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 있고 MBC는 오차 범위 바뀝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좀 어떤 거는 밖에서 뭐 맞다고 검찰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요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대한민국 누구나 죄가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되고 네. 또 뭐 구속될 사유가 있으면 구속돼야 된다라고 보고 예. 그래서 국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여야 대선 표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부분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정치 보복이다, 표적 수사라고 얘기하는 게 40%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네. 검찰 입장에서 조금 곱씹어 봐야 될 지점이다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실제로 보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어쨌든 죄를 잘못 지었으면 잡아가는 게 맞는 건데 네네. 40%라고 하는 포션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라자면 자기 편에 대한 편향적인 확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의 40% 가까이가 예. 표적이다,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찰도 조금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국민들이 그렇게 볼 여지가 있었다면 좀 반성할 필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보복이다 이게 44.1%로 나왔는데 이현정 의원님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니까 또 야당 지지자분들은 또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저는 뭐 이런 부분 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해서. 왜냐하면 수사를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게 수사라는 게 범죄 혐의를 갖고 하는 것이고 예. 그건 최종적으로 이제 범죄 혐의가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 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정말 정당한 기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보복을 한 것인지 저는 결론이 내려지리라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에 대해서 그 내용보다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선 주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경우에 이 혐의가 전혀 없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 혐의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뭐 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하는 게 저는 정도다 싶습니다. 그러면 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직도 진영의 뭐 대선 이후에 진영이 그대로 갈려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의 수치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본인의 몸담은 지지하는 진영에 따라서 사실관계도 굉장히 확증 편향을 한다는 그런 지표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어떤 검찰 조사 말씀 주신 대로 여론으로 수사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분돼 있다는 게 또 지금의 우리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당시에도 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 이런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시기보다 더 앞선 시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화영 이 부지사가요. 이 쌍방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뭐 그냥 그 부지사 시절에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쌍방울과 무슨 인연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 전부터도 쌍방울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그 경기도 지사였던 우리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그 대장동의 김만배, 그 다음에 지금 이화영, 이분은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다 합쳐가지고 지금 대장동하고도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북한에 돈 준 거, 이거하고도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 자금 흐름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계속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대한민국 정부가 조폭한테 넘어갈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이 자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바로 잡을 것은 이제 사실관계로 이화영 의원은 이상수 의원 보좌관을 했지 예찬 대표 보좌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측근이기는 합니다만 다만 이제 김성태 그 전 회장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그 전부터 말하자면 그 쌍방울에 적을 두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뭐 평화부지사 간 이후에 어찌 보면 법인카드 반납을 안 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 지난 대선 때 뭐 이화영 그 전 평화부지사가 이해찬 대표의 큰 동북아 캠프 진영과 연관해 가지고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싸둘러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한 사람을 가지고 마치 민주당 전반이나 또 뭐 이재명 대표 전반이 조폭과 연계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좌관이라고 이제 그런 정규적인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보좌 역을 그러니까 보좌를 많이 했던 분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현중 위원님은 이 보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이렇게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관계는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중국에 건너가서 북한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 의회가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이제 북한에 못 주겠다. 이게 지금 너무 이거는 대북 제재 위반이다라고 하니까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됐어요. 그걸 쌍방울이 대신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재명 당시 지사가 몰랐을까라는 부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고 또 도의회에서 돈도 안 나오는데 돈을 가지고 하고 행사도 하고 본인이 또 그냥 그 북한에 이제 방문하려고도 하고 이런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아마 앞으로 이제 변호사비 대납이나 대북 관계 사업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장미애 변호사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화영 평화지사를 앞에 두고 양쪽에 김성태 부회장,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대북 관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를 수 없는 구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대북 성공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도 귀국하면서 특정 언론사 인터뷰와 아예 그런 행위가 없었다라고는 하지 않고 본인도 뭐 속아서 그런 식으로 밀반출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경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시점과 관련해서 검찰이 더 좀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법인카드를 썼기 때문에 쌍방울과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결고리가 직접 또 성립한다. 그 부분은 또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는 좀 이제 나와서 이제 검찰 수사 결과로 확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설 연휴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김기현 의원 오늘 인천 계양구 소재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의원 현재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 국회 포럼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뭔가 이제 움직임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뭐 김기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 일단 지금 이제 1위로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제 이게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결선 투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결선 투표 가서 그냥 과반을 넘으면 결선 투표를 할 필요가 없는데 과반이 안 되면 이제 결선 투표를 가야 되는 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본인이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만은 좀 더 광범위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결선 투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예. 이런 가운데서 이제 장제원 의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처음에는 뭐 김장연대다 해서 굉장히 가까운 걸로 해서 사실은 뭐 윤 대통령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비춰지긴 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너무 공천을 좌우할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장제원 의원도 본인도 좀 일정 거리를 두고 있고 본인도 사무총장 절대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의원은 이제 아마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본인의 지지율을 더 일단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숙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TV조선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국민의힘 당대표로 어떤 인물을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김기현 의원이 25.8%, 안철수 의원 18.2%, 나경원 전 의원이 17.1% 순으로 순위가 집계됐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은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오차 범위 밖에서 나섰는데 일단 지금은 정미영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추이는. 지금은 사실 나오는 거는 별 의미가 좀 없어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도 그렇죠.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요. 예. 그거를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네네. 이제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예. 지금 그 본인의 지지율을 가급적이면 가장 빠른 속도로 이거를 높이는 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김기현 그 후보 입장에서는 더 많은 그걸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그 흡수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게 아마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명분과 신뢰가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빠른 결정으로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았는데 예. 지금 상황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예. 결국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 글쎄 여전히 만약에 안 나온 생각이 있었다면 엊그저께 이렇게 대통령께 사과하는 발언이 나왔을 때 백의종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예. 여전히 그때도 대통령께 사과는 하되 내가 말하자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는데 여지를 주겠다. 그 뜻은 여전히 친윤이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통령하고 거리는 약간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사랑하고 윤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이 훨씬 당에 이롭다. 그러면서 나가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만약 이 여론조사가 맞다면 나간다는 전제는 2등은 해야만 되거든요. 그렇죠. 결선 투표 속에서 나머지 2, 3, 4등의 표를 받아야지 김기현 대표를 이길 수 있는데 3등, 4등 하는 조사가 만약 4등까지는 아니겠지만 3등 하는 조사가 나온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